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코프라는 이름의 자료 묶음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거시경제 차트랑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점들을 한번 쭉 이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경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디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지 말이죠. 자, 그럼 이 단서들을 가지고 추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들이 참 재미있는 게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냥 뭐 평범한 경제지표 같거든요. 근데 이걸 순서대로 맞춰보면 정말 한 편의 스릴러 소설처럼 이야기가 딱 만들어져요. 그런가요? 네. 특히 세 가지 큰 흐름이 보이는데 첫째는 아시아 성장 엔진이 좀 삐걱거리는 소리. 둘째는 중앙은행들이 겉으로 하는 말하고 실제 행동 사이에 숨겨진 미묘한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아주 특정 지점에 위험할 정도로 집중된 불균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 아시아 경제의 균열부터 시작해보죠. 중국 관련 차트 두 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중국 고정세아산 투자 그래프인데 특히 건설 중인 프로젝트 투자가 2020년 이후 최저치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 지방정부 지출 그래프인데 이것도 뭐 거의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 하강했고요. 둘 다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연결고리죠. 중국 경제, 특히 뭐 인프라나 부동산은요, 거의 지방 정부가 돈을 뿌려서 굴러가는 구조거든요. 아, 그렇죠. 정부 주도 투자가 엄청났죠. 네, 그런데 지방정부 지출 차트에서 보셨듯이 그 돈줄이 그냥 말라버린 겁니다. 지갑이 비었으니 당연히 새로운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겠죠. 아하. 그 결과가 바로 고정자산 투자 그래프의 급락으로 나타난 거고요. 이건 그냥 건설 경기가 안 좋다 이 차원을 넘어서요.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가장 큰 기둥 하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곧바로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의 수요 감소, 그리고 위화나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성장 엔진이 싣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옆 대만으로 가보면 상황이 조금 헷갈려요. 대만 GDP 성장 차트를 보면 3분기 성장률 자체는 반등해서 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막대 그래프의 거의 모든 부분을 노란색, 그러니까 수출이 차지하고 있네요. 이건 마치 한쪽 다리로만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인데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경제 성장은 숫자 자체보다 그 내용, 그러니까 퀄리티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이 차트는 대만 경제가 내수나 투자 같은 다른 다리는 약한데 오로지 수출이라는 이 한쪽 다리에만 모든 체중을 싣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이런 구조는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만 반대로 전 세계 수요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랄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아의 마지막 퍼즐 1군으로 가보죠. JPY, 5Y, 5Y, 인플레이션 스왑. 이름부터가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2023년부터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신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길래 이렇게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5년 뒤부터 시작될 5년간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에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행 BOJ는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아, YCC 정책이요? 네, 말 그대로 금리가 특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게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들여서 억지로 찍어 누르는 정책이거든요. 자, 그럼 시장은 물가가 폭등할 거라고 소리치는데 중앙은행은 금리를 억지로 누르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이너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엔화를 그냥 들고만 있어도 가치가 녹아내린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차트는 일본은행의 정책이 더는 버티기 힘든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시장이 보내는 최후 통첩 같은 겁니다. 들어보니까 아시아의 세 거인, 중국, 대만, 일본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의 한계, 또 정책적 딜레마에 부딪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의존해온 전 세계 공급망이랑 수요에 곧 파급 효과를 미칠 거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시아의 수요 둔화는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이 흔들리는 것과 같죠. 그런데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 쪽에서도 불안 요인이 있었죠. 보내주신 자료에 유럽 에너지 문제가 있었는데 유럽 천연가스 저장량 차트를 보니까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파란색 2025년 선이 과거 평균 범위를 나타내는 회색 밴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현재 75% 수준인데 곧 겨울이 딱 칠 텐데 말이죠. 네, 그게 잠재적인 취약성을 아주 잘 보여지는 지표입니다. 물론 겨울이 되면 가스 저장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계절적 패턴이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출발선입니다.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겨울 나기를 시작한다는 건 우리 몸의 비상식량이 줄어든 것과 같아요. 만약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한파가 온다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문제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가스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아,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가 얇아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에너지 하니까 러시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러시아 해상 원유 수출 차트는 정말 좀 코미디 같아요. 10월 22일에 제재가 발효된 이후에 루코일이나 로스네프트 같은 대기업 수출량, 빨간 선은 보란 듯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타 수출업체라고 표시된 파란 선 수출이 귀신같이 정확히 그만큼 늘어나서 전체 수출량은 오히려 더 늘었더라고요. 이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이건 두더지 잡기 게임도 아니고 한쪽을 때리면 다른 쪽에서 머리를 쏙 내미네요. 결국 원유는 어떻게든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재가 러시아의 원유 공급을 줄이는 데는 실패하고 단지 수출 경로를 추적하기 쉬운 대기업에서 소위 그림자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소규모 유령 회사들로 웅녀놓았을 뿐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글로벌 원유 공급량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유가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거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역별 상황을 봤는데 듣고 보니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 내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대 상품 차트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금 가격, 노란 선이랑 다른 원자재 가격 지수, 검은 선이 거의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 금만 혼자 로켓처럼 솟구치고 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형적인 위험 회피,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죠. 아, 구리나 원유 같은 산업 원자재는 경제가 성장해야 수요가 느는데 금은 반대거든요. 경제가 불안하거나 전쟁 같은 위기가 터질 때 빛을 발하죠. 이 둘의 가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더 심각한 경기 둔화가 올 거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은 지정학적 위기 같은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이게 순전히 경제 둔화에 대한 신호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원자재 가격이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일 가능성은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금값 상승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만 문제였다면 원유 가격 같은 것도 함께 올랐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네요. 지금처럼 금만 오르고 다른 원자재는 부진한 현상은 투자자들이 미래의 산업 수요 자체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에 더 무게를 실어줍니다. 이런 괴리는 영국 시장에서도 보이네요. 영국 주식대 파운드 차트를 보면 주식시장, 검은 선은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이미 아래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파운드와 같이 녹색 선은 이상할 정도로 잘 버티고 있어요. 차트에 빨간 글씨로 GBP is not pricing in weaker growth 라고 쓰여 있네요. 파운드화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둘 중 하나는 틀렸고 조만간 둘의 가격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파운드화가 주가를 따라 급락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우리가 너무 비관적이었네 하면서 반등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괴리 자체가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신호고요. 곧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시장 내부의 불균형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 정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S&P 500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초대형주 중심인 S&P 100의 밸류에이션, 파란 선은 닷컴 버블 시절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는데 중소형주들의 밸류에이션, 빨간 선은 바닥을 기고 있어요.
두 선 사이의 격차가 거의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현재 시장이 얼마나 소수의 거대 기술주의 목을 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죠. 네. 그리고 이건 동시에 대부분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전혀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내주신 2025년 가장 수익성 높은 50개 기업 인포그래픽을 보면요.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몇몇 기업이 전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나오는데 시장의 쏠림 현상이 바로 그 결과물인 거죠. 아, 그게 다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만약 이 소수의 황제주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느낌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잘 보이진 않지만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중앙은행과 시스템 리스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 페드인데요. 시장은 2025년에 연준이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주황색 막대를 보면요. 근데 재미있는 건 2026년 말부터는 금리 인하가 거의 멈출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란 선이 평탄해지죠. 그렇게 미친 듯이 금리를 내리다가 갑자기 딱 멈춘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시나리오인가요? 시장의 기대 속에 아주 비논리적인 모순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저렇게 금리를 급하게 내린다는 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인데 그렇게 큰 위기를 겪고 나서 1년 만에 모든 게 정상화돼서 금리 인하를 멈출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장기적인 정책 경로에 대해 전혀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눈앞의 단기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만 취해서 장기적인 위험은 애써 외면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더 교묘한 위험도 숨어 있다면서요. 소마 포트폴리오 차트를 보면 연준의 자산 축소,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거의 멈춘 것처럼 그래프 기울기가 완만해졌어요. 이걸 보고 이제 돈줄 죄기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은밀한 긴축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네요. 맞습니다. 대차 대조표의 전체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성이 교묘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만기가 돌아온 장기 자산인 주택저당증권 MBS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단기 국채, TB를 사고 있거든요. 자산의 종류를 바꾸는 거군요. 네, 이건 마치 식단에서 장기적인 에너지를 내는 든든한 밥이랑 고기는 줄이고 금방 사라지는 설탕 과자만 늘리는 것과 같아요. 총 칼로리는 같아도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죠. 시장에서 장기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서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계속해서 시장의 돈줄을 쥐고 위험 자산에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와, 마지막으로 볼 이 레포 헤어컷 격차 차트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형 헤지펀드랑 소형 헤지펀드가 돈을 빌릴 때 담보물에 적용하는 할인율, 즉 헤어컷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미국 달러의 경우 대형 펀드는 0.28%, 소형 펀드는 2.18%, 거의 8배 차이네요. 이건 그냥 불공정하다 수준을 넘어서 시스템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시한폭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시스템 리스크의 급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인 거죠. 소수의 초대형 펀드들이 다른 플레이어들은 상상도 못할 조건으로 어마어마한 빚, 즉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더 무서운 건 이들의 투자 포지션이 대부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 시장이 예상치 못한 작은 충격이 와서 이들 중 하나라도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다른 대형 펀드들까지 연쇄적으로 매도에 나서면서 걷잡을 수 없는 디레버리징 사태, 즉 빚 청산의 소용돌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림자 속에 거대한 위험이 응축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차트를 훑어봤는데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좀 섬뜩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동쪽에선 중국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서쪽에선 유럽이 에너지 문제로 떨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시장은 소수의 주도주와 소수의 대형 펀드라는 두 개의 바늘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네요. 특히 마지막으로 본 금으로 표시된 S&P 총수익률 차트는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1997년 이후 S&P 500 지수가 달러로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진짜 돈인 금의 가치로 환산하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모든 내용이 바로 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목격한 자산 가격의 폭등이 과연 진정한 부의 창출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타난 숫자의 착시 현상이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가장 수익성 높은 50개 기업 차트는 막대한 부가 소수의 거대 기업에 빨려 들어가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금으로 본 주가 차트는 지난 25년간 평범한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부는 거의 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암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놓고 볼 때 현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과연 누구를 위해 진정한 부를 만들고 있으며 이 모델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까요?